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인데요. 확인 설명 의무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247페이지부터 있는데 확인 설명, 일단 전체적인 걸 먼저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책하고 약간 순서가, 우리 2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자, 의무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시행자가 개공 또는 소공,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247페이지 맨 밑에서 10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가로 안에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설명해야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소속공개사는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소속공개사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8페이지 언제 하느냐면 중개 완성 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개 완성 전에, 계약 성립되기 전에 메뉴에 248페이지 메뉴에, 그리고 24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누구에게 설명하냐, 대상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 거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해야 될 사항은 조금 있다가 9가지 있는데 조금 있다 보기로 하고요. 다시 250페이지에 보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설명하는 방법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칠판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돼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걸 근거, 면적 100제곱미터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자 토지대장 보세요. 100제곱미터 맞죠?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51페이지 맨 중간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동그라미 1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임의성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누구한테 자료 요구를 하냐면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동그라미 3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개업공개사 혼자서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은 주인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배가 깨끗한지 안 한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죠. 못 들어오게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면 응해야 될까요? 매도인, 임대인은 불응해도 될까요?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한 경우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불응시 조치, 불응한다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불응한 경우에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밑줄 치세요. 설명하고 대신에 시험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시험하고 현실하고 너무 달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텐데, 현실적으로는 손님이, 임차인이 도배 좀 깨끗한 데 있고 싶습니다. 옛날에 도배가 지저분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도배 좀 깨끗한지 알아봐 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르겠다, 모른다 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주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면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계약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면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불응한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 하거나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53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입니다. 작성도 개공, 소공인데요. 개업공개사는 의무가 있고 소속공개사는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소속공개사는 교부 의무는 없다. 보존할 의무도 없다. 소속공개사가 3년 동안 보존하기 전에 먼저 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보존 의무는 없다. 양가로 2번 253페이지 작성 시기 언제 작성한다고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 작성합니다.
253페이지 밑에 양가로 3번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4가지 종류.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요 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3 맨 밑에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254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서명 및 날인이 있는데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해야 되냐면 서명 및 날인 밋입니다. 또는이 아니고 밋.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하느냐면 개업공개사가 하고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이게 254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 기역, 니은, 디귿에 있는 내용을 칠판에 적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쌍방교부입니다. 맨 밑에 양가로 1번 254페이지. 25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래 당사자면 쌍방입니다. 거래 당사자면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양가로 2번 보존은 3년 동안 보존입니다. 이 칠판에 표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위반 시 255페이지 제재인데 그 맨 밑에 있는 게 여기 칠판에 다 적어놨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이가 되려 소속공개사는 설명할 의무는 없는데 만약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면 자격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작성교부 보존 의무는 없다. 그리고 서명 날인을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우리 교재 249페이지 249페이지에 있는 걸 칠판에 지금 249페이지 왼쪽이 확인 설명사항, 오른쪽이 전속 중개계약시 정보 공개사항이죠. 칠판에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자, 확인 설명 기권, 가공, 기권, 예공, 기권, 예공, 공법상 이용제한, 이 공법상 이용자인데 공짜가 없네. 기권, 예공, 상태, 예공, 상태, 환지세, 기권, 예공, 공법상 이용제한이거든요. 이게 공법상 이용제한,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건 했죠. 앞에서 특상태, 조건, 공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암기사항입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거래예정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가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6번, 5번, 6번에 있죠? 5번, 6번.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생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시장, 학교 등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이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우리 암기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6번.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조금 전에 책에서 다 봤습니다. 여기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불응한 경우에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시험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다 했죠. 불응한 경우 불응해도 된다. 단 불응하면 설명하고 불응한 사실을 그 사실을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 개인 식별 정보는 법률에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에 있기 때문에 신분증 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자기 물건이 아니고 남의 거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서 다 소유자 확인은 252페이지 메뉴에 있죠. 252페이지 메뉴에 보면 소유자 확인 있습니다. 신문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 진짜 매도인 주인 맞는지 신분증 보자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가지고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있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실제 얼굴하고 주민등록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신분 확인해야 됩니다. 자, 비교 정리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속 중개계약은 했고요. 이제 확인 설명도 했고 거래계약서까지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래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하고 거래계약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258페이지인데 민법에서는 계약서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민법에서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 이런 게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서. 그래서 계약서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저 학생은 부모님하고 학교 가면 뭐 해주기로 약속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물어보고 약속했으면 해줘야 된다고요? 학교 가면 정지조건부 계약이죠. 해제조건부가 아니라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요. 학교 가면 뭐 준다 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배우자하고 약속하시라고요. 그래야 더 학교 갈 가능성이 높겠죠. 학교 가면 뭐 해줄 건데 물어가지고 해주면 뭐 받겠다 하면 말로만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동영상 이런 거 녹화를 해놓으라고요. 가급적 녹화 증거를 남겨야 돼요. 녹취보다 뭐 영상 찍어 놓는 게 최고 좋아요. 저도 뭐 하려고 하면 와이프가 잠깐만 해가 다시 휴대폰 영수 틀어놓고 다시 말해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증거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것만 배워도 수강료 아깝지 않다고요. 근데 요즘은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어요. 휴대폰 다 복원해버리고 이러니까 복구하고 이러니까 유심칩을 빨리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휴대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압수수색하면 바로 받아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258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 작성 의무자 누가 작성해야 되냐면 여기에 칠판에 다 적어놨어요. 개업공개사가 작성해야 되고 단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 작성 시기 259페이지 메뉴에 중개 완성된 때 계약성사 되어야 계약서를 작성한다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서식 우리 교재 259페이지 서식이 있는데 저기 칠판에는 지금 5번에 있잖아요. 서식은 법정 서식은 없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다. 자, 그리고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 교부하고요. 그리고 서명 날인은 확인 설명서 할 때 똑같습니다. 확인 설명하고 그리고 계약서 거짓으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서 필요적기사항 259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9번까지 나와 있죠. 우리 칠판에도 9번까지 있는데 칠판하고 다른 점이 9번에 그 밖의 약정사항이 있는데 저는 순서를 그 밖의 약정사항을 4번으로 바꿔 쓸 뿐입니다. 제 방식대로 암기하려고. 자,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 지급사항, 물건의 인도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게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259페이지 맨 밑 9번에 있습니다. 네, 9번. 암기 프린터는 9번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말하고 싶어도 빠르다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또 정신없어가지고 프린트 받다가 책 받다가 칠판 받다 이러면 정신없어 죽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저 같은 경우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호불호가 나눠지는 스타일이라고 와이프가 저는 밖에 나가서 입 닫고 있어라 절대 입 열었다 하면 너는 정만 생기니까 말하지 말고 있어라 하는데도 자꾸 자제해도 이게 자꾸 입을 열었다면 하여튼 정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내가 살면서 저를 되돌이켜 보면 참 그래서 개성 있어요. 그 뭐 좋게 보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호불호가 나눠진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재수 없어. 저 인간 쳐다만 봐도 재수 없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무난한 게 학원에서는 학원 강사는 그냥 적이 없어야 되거든요. 잘한다 소리는 못해도. 그러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마음은 착한데 말 와이프가 그러다 네 강의 네가 한번 들어봐라. 네 목소리 어떤지. 들어보니까 진짜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완전 말투가 저번 주에도 여기 와이프가 들어보고 왜 안 풀어봤어요 문제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런 그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러면서 혼났어. 한 30분. 이제 오늘은 왜 안 풀어봤냐 이런 거 안 묻고 하겠습니다. 바로 어쨌든 그래서 뭐 프린트 봐라 책 봐라 이렇게 하면 다 못하면 그냥 또 다음 달에 하니까 그걸 다 완벽하게 지금 다 하려고 여러분들 하면 스트레스 받고 자꾸 짜증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못하는 거 있어도 모르는 거 있어도 그냥 느긋하게 넘어가셔야 돼. 또 다음에 계속 하니까 지금 다 알아버리면 다음 달에 재미가 없어 하기가 싫다고 또 너무 다 알아도.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게 뭐 암기할 것도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최고 쉬워져요.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자, 이중계약서 25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으면 아까 임의적 취소 말씀드렸고요. 260페이지 양가로 6번 서명 및 날인은 확인설명서하고 똑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적어놓은 거 이거 그대로라고. 이거 조금 전에 확인설명서하고 계약서 두 개 똑같다 했잖아요. 네, 서명 및 날인. 261페이지 계약서 쌍방교부 양가로 2번 5년 보존. 아까 칠판에 여기 있었어요. 다 맨 앞에 여기 있었죠.
여기 쌍방교부 5년 보존 여기 다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26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자, 손해배상은 263페이지 메뉴의 법제 30조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 지시대명사 그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했는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보험은 2억 가입했는데 손해를 10억 손해 입혔어요. 개업공개사가.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보험 든 만큼 2억만 배상하면 된다. 10억 다 배상해야 된다. 답은 10억 다. 손해 입힌 그 손해를 전부 다 배상해야 된다고. 손해 입힌 액을 보험 든 것만 가입 배상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는 보험 든 것만 배상해 주겠죠. 나머지 차익은 개인재산 가지고 다 물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그걸 가지고 해놓은 건데요. 자,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합니다. 직원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한 거 손해 입혀도 손해배상 안 해도 되죠. 그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우리 기본서 263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바로 위에 객관적 바로 위에 주관적 X죠. 우리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이라는 게 객관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객관적이라는 말은 객이 뭡니까? 손님, 고객 할 때 객이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주관적이라는 말은 주인 입장에서, 주인이 누군데요?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손님 입장에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실장이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가면 그거는 손님 입장에서 보면 손해 입은 거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유리하게 본다면 그건 중개행위니까 손해배상 해야 돼. 사장이 계약금 떼먹고 간 거는. 직원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한 거는 중개행위 아니니까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객관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263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있죠. 객관적 밑줄 치놓으시고요. 고의 과실입니다. 고의는 일부러 손해 입힌 게 고의고요.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손해 입힌 게 과실입니다. 이게 다른 보험하고는 좀 다른 게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은 고의로 죽으면 자살하면 2년 안에 자살하면 생명보험금 안 나옵니다. 제가 옛날 보험 들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또 불안하다고 자꾸 와이프가 보험 들자고 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그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금 안 나온다고 돼 있고 엄청나게 뭐 할 게 많더라고요. 뭐 병원 갔다 온 거 이런 거 전부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다 말해버렸어요. 보험 가입 안 되게 하려고. 차라리 다 말하면 아마 죽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병원 안 갔다 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샅샅이 다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승인 나진 않았는데 될지 안 될지. 그 고지의무 위반하면 나중에 보험금 안 나온다고. 아예 그 해약해도 하나도 해약금도 안 나오는 건데 괜히 보험금 안 나올 거면 가입 안 하는 게 낫죠. 다 말해버리고 차라리 사고 나면 제가 피보험자고 와이프가 계약자고 그 수익자예요. 저 죽으면 와이프가 돈 타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는 일밖에 못해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뭐 전부 다 말해버렸어요. 가입 안 되게 하려고.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죠. 보험금 못 받을 바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 보험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남자가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자기 생명을 보험에 건 사람.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 타는 사람이죠. 그럼 계약자가 나중에 수익자 바꿀 수도 있어요. 계약자가 수익자 계약자가 좋다고. 피보험자는 별로 하는 일 없어요. 그냥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보험은 가입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고의로 일부러 사고 낸 것도 배상을 한다. 다른 보험하고는 달리. 그 대신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 대신에 고의도 일부러 사고 낸 것도 배상을 하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너가 갚아야 될 돈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한다고요.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은 구상권 행사를 안 하죠. 왜냐하면 고의는 배상을 아예 처음부터 안 주니까 보험금을. 자,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32회 때 비재산상 손해 배상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즉 위자료, 비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민법상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지만 보험금으로는 비재산상 손해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중개행위 장소 제공. 중개행위 장소 제공에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여기 그 손해라고 했을 때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고. 100억 손해했으면 100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한 건 해가지고 사기치려고 맘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부 그 손해 다 배상해야 되니까 아예 재산 다 빼돌리고 본인 앞으로 재산 없애야 되겠죠? 재산 없으면 뭐 배상 안 했다고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없어서 못 갚는 거는. 다른 사무실에 가서 뭐 계약서 쓰면요, 다른 계약 사무소에 가서 쓰면 그 계약서 쓴데 하고 공동중개잖아요. 또 저하고 둘이 공동중개 쓰면 둘 다 손해배상해야 되죠. 네. 이론적으로는 엄청나게 무서운데 그럼 맨날 손해배상만 해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사고 나지는 않고, 현실적으로는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돈 받기가, 보험금 받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험금, 우리 생명보험 들어도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했는지 다 샅샅이 다 조사해가지고 거짓말했으면 또 보험금 안 주거든요. 고의, 무과실, 과실 있어도 책임 있고, 예, 고의도 책임 있고 과실도 책임 있고, 무과실이면 책임 없죠. 과실이 전혀 없으면. 고의 일부러 손해 입힌 게 고의고, 무과실이라는 건 과실이 없는 걸 말하고. 말이 어려워요. 좀 뒤에 또 다시 민법 자꾸 지금 총칙을 생각하니까 어려운가 보다. 너무 고의도 배상해야 되고 과실도 배상해야 되고, 무과실이면 과실도 없고 고의도 없으면 배상 안 해도 돼요. 예? 예, 그 말 선의무과실, 아까 저기서는 고의무과실이랬는데 선의무과실이라고 봐야 돼. 선의무과실. 예, 하나만 있어도 배상해야 돼요. 고의로 일부러 손해 입혀도 배상해야 되고, 과실이 있어도 배상해야 되고. 그러나 전혀 과실도 없고 고의도 없다면 배상 안 하겠죠. 자, 배상 여기 지금 다시 나오네. 배상은 사장이 고의과실이 있거나 직원 고의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은 중개행위 장소 제공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다음에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상관관계, 견연성, 민법에서 같은 말입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고 비재산상 손해는 X 배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손해액 전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 보험 가입한 만큼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그 손해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에 개업공개사는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X입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이론을 우리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무서운 거 하더라도 현업에 가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손해배상 안 해봤어요, 사실은. 자, 보정 설정 시기, 요거는 지금 칠판에 있는 거, 요거는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56번. 지금은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1번만.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일단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게 지금 3번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 지금 자꾸 헷갈리니까 비교하면 4번 보정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 가능합니다.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새로운 보정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 보정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 해약환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바꿀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바꾸면 해약환급금은 손해죠, 손해.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바꾸면 손해 본다고요.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나오니까.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서울보정보험 가입했다가 협회 공제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그 다음에 보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만기 끝나면 만기 끝나는 날까지. 시험에 만료 후 15일 이내 X,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다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은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고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쌍방에게 설명합니다. 앞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하는 것은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거래인에게만 설명했죠. 그 다음에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자, 보정 설정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264페이지, 26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고의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과실로 손해 입혔을 때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고의 과실 없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되고요. 했던 거 다시 책 보고 보충합니다. 266페이지 맨 위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해야 된다 했죠.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해야 된다. 양가로 3번 맨 밑에 직원이 고의과실이 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 없어도 손해배상해야 된다. 왜?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 했습니다. 거기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즉 보험금으로 위자료를 주진 않는다. 우리 자동차 보험은 위자료 줘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합의금 주죠. 보통 뭐 한 300만 원 이 정도 주던데요.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정신적 손해는 보험금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 인과관계 견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인과관계 견연성 요거 다시 보는데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 모든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입증 책임은 모든 건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나 배우자한테 한 대 맞았다 하면 맞은 사람이 맞은 거 입증해야 되죠. 예,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69페이지 1번 업무보정의 의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여기 있네. 칠판에 요거 보증보험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아무거나 가입해도 됩니다. 3개 다 가입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270페이지 업무보증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 전부 다 배상해야 된다. 몇 번 이야기했죠? 보험 가입한 만큼만 배상하는 게 아니고 2억 가입했는데 10억 손해입혔으면 10억 다 배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 270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1번 업무 시작하기 전에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거 업무 시작되기 전에 등록 후 업무 시작되기 전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272페이지가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272페이지 양가로 3번 보정 설정 금액입니다. 법인의 경우 4억 이상입니다. 4억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줄에 분사무소는 2억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은 법인인 개업공개사 본사 보정금액에 분사무소 설치 시마다 1억을 추가로 이렇게 돼 있죠. 찾았어요? 1억을 추가로가 그 2억입니다. 2억 오타입니다. 오타. 272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에 1억을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 찾았습니까? 그 2억입니다. 2억. 여기 2억이라고 여기 분사무소마다 이 칠판에 있잖아요. 2억 이상 해야 돼. 오타라고 이게. 책이 오타죠. 272페이지 맨 위에서 한 11번째 줄 정도 분사무소 설치 시마다 1억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 1억을 2억으로 고치시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개인은 2억 원 이상 칠판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특수보험은 2천만 원 이상 칠판에 있는 거 다 정리되어 있죠. 그 1억이라고 돼 있고 그 바로 위에는 또 분사무소마다 2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논리적으로 보면
택이 잘못됐다는 거 알겠죠? 예, 꾹꾹 치시면 되고 또 이거 암기 프린터는 어디 있냐 하면은 암기 프린터 54번 52번에 있네요. 52번에 맨 밑에 있네요. 52번 맨 밑에 찾았습니까? 자, 업무 보정 지급 절차입니다. 업무 보정 지급 절차 275페이지에 있는데요. 275페이지. 자, 의뢰인 손님한테 손해가 발생했으면 개업공개사한테 합의서 등을 확보해야 됩니다. 합의서나 승소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청구 일락조서 이런 걸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에다가 또는 공제조합이나 공탁기관에다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줍니다. 지급해주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는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개업공개사는 다시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 가입해야 됩니다. 이미 보험금을 주고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입니다. 275페이지 그 7번에 있어요. 7번. 여기까지 하고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은 시험에 2문제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는 지금 최근에 나왔다고 체크 안 돼 있죠?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최근에 나오긴 했네요. 거기 자 278페이지 법 31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항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세요.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자 동그라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 합니다.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279페이지 제목만 보면 예치 권고제도라고 돼 있죠.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맨 밑에 예치 명의자 세 번째 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 280페이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예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예치 명의자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우리 교재는 280페이지 박스에 있죠. 박스에 6가지 하고 앞에 개업공개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3번 예치기관이 있는데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3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예치대상 금원 예치하는 금액이 뭐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즉 계약금 등이라고 했죠. 계약금 등이고요. 280페이지 맨 밑에 5번 예치기간은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그래서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고요.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이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취득의뢰인,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민법에서 매수인, 매도인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관계라면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주는 게 동시이행관계라고요. 등기 넘겨준다는 것은 민법 186조에 의해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즉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동시행을 못하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이런 거 필요한 서류만 교부하고 잔금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매도인이 가짜 서류 주고 돈 떼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예치기관에다가 여기다가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확실하게 안 떼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에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제도라고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고, 그래서 예치할 때는 예치 명의자 누구 명의로 예치하느냐 7명, 예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 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절대로 매도인은 등기 넘겨주기 전에는 미리 절대 수령할 수 없는지요. 왜 미리 수령해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계약금을 걸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반환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자, 284페이지 중개보수 매회 출제되는데 두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두 문제. 중개보수 두 문제 나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은 언제 되느냐면 의뢰받은 경우에 발생은 합니다. 단 행사는 중개 완성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더라도 발생한다. 이 말은 285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동그라미 2번,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보면 상인의 보수로 인정되어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판례가 있죠. 즉 우리 현실적으로 손님들이 개업공개사한테 우리 집 좀 팔려고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상법상 상인으로서 약정을 약속 안 해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사는 그러나 계약은 성사돼야 돼요. 집 100번 보여줬다고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계약 성사 안 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변호사는 패소해도 받는데 개업공개사는 계약 성사 못 시키면 못 받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기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사기 치서라도 빨리 막 싸게 깎아서라도 빨리 계약 성사시킨 사람만 받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구조적으로 변호사들은 뭐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보수는 받잖아요. 또 성공하면 성공보수 따로 받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멸합니다. 자, 우리 교재 286페이지 중개보수 받으려면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된다. 우리 집 팔아달라 사달라 이 말은 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중개가 완성돼야 된다. 계약 성사돼야 된다 했죠. 중개 완성이. 그 다음에 287페이지 양가로 3번 중개와 거래계약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개업공개사 중개로 계약이 성사되어야 보수받을 수 있는 거죠. 직거래한 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계약이 무효,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되면 중개보수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개업공개사 고의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을 안 줘가지고 계약이 깨졌으면 그건 받을 수 있다고요. 중개보수. 근데 개업공개사님들이 아니라 손님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중도금을 못 치러가지고 계약 깨졌으니까 중개보수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계약도 깨졌는데 뭐 복비까지 달라고 하냐 이러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아요. 자꾸 현실 생각하면 시험 이게 어려워요. 자꾸.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의 잘못 없이 깨진 거잖아요.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깨졌다면 받을 수 없고 개업공개사 고의과실 없다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자, 287페이지 중개보수는
285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받아요. 대부분 나라는 일방으로부터 많이 받더라고요. 쌍방으로부터 받는 나라도 있는데요. 독일 같은 애는 2달 월세를 중개보수로 받는데 2달 월세를. 외국은 전세 없죠. 전세는 오직 세상에서 이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 서서히 없어지겠죠. 이제 앞으로는 세계적인 추세를 맞춰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은 2달 월세를 준다더라고. 2달 월세. 보통 한 달 월세 이상은 받아요. 독일 월세가 얼마인데 물어보니까 286만 원이라더라고요. 전세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주세도 있더라고. 지금 연세도 있고요. 연세, 월세, 주세도 있어요. 지금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주세. 서울에는 주세가 많이 유행하는데 주세. 오피스텔 같은 거 이런 거는 서울 뭐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전부 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대학 교수들이 지금 지방 소멸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학교가 먼저 망하고 학교가 다 문 닫고 있어요.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 문 닫아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대학이. 대학 교수들도 학생 모집하러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에 잡상인 가로하고 대학 교수 포함 출입 금지 이렇게 적어놨대. 교무실에. 큰일이에요. 지금 그 인구 여러분들 투자하려면 인구 소멸 예상 지역인 거 지금 뭐 다 지금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뭐 빨갛게 돼 있어요. 지금 젊은 분들이 없고 나이 많은 분들만 사는 데는 시골에는 인구 소멸 예정 지역인 데는 투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나중에 살 사람이 없는데 뭐 투자해가지고 어디다 팔을 겠어요. 인터넷에 보면 나와. 인구 소멸 예상 지역 해가지고 우리나라 200년 후에는 전부 다 소멸해요. 전부 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받고요. 뭐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대부분 나라는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제가 봐도.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매도인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매수인한테만 받는 그런 뭐 집토스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이트 그 대형 업체들 그는 오히려 매수인한테만 받더라고. 임차인한테만. 근데 매도인은 돈 남겨먹고 파니까 매도인한테 받는 게 차라리 낫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양쪽 다 받는다. 지금 287페이지 시험에 나오면. 근데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일방이 보수 전액을 부담해도 위반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 매도인 10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매수인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매도인이 그럼 복비는 내가 다 내줄게 해가지고 두 사람 몫을 매수인 걸 매도인이 내줘도 위반은? 아니다. 어차피 개업공개사는 200만 원 받을 건데 한쪽에 양쪽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 받을 건데 한 사람한테 200 다 받아도 위반은 아니다. 판례가. 법조문에는 그런 거는 없고요. 판례입니다. 288페이지 중개보수 소멸, 청구권 소멸. 아까 첫 번째 줄에 있죠. 아까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무효 취소 해제되면 못 받는다 했죠. 그게 지금 288페이지 맨 위에 줄에 있습니다. 자, 보수의 범위 290페이지가 이 칠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가 0.7% 그 우리 기본서 290페이지 보면 박스가 있는데 매매인 경우 그 15억 이상인 경우는 1000분의 7이라고 돼 있죠. 옛날에 1000분의 9였습니다. 0.9%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 맨 밑에 보니까 1000분의 6이라고 돼 있죠. 15억 이상인 경우. 옛날에 얼마였지? 0.8. 옛날 거 저도 잊어먹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옛날 거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중개보수가 집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중개보수가 내려도 오히려 중개보수 실제 받는 돈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서 그럼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으면 그럼 중개보수 또 올려주냐?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법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협의. 이게 참 웃겨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백화점 물건도 정가제인데 이건 정가제가 아니에요. 깎아라고 돼 있어요. 깎아라고. 손님 입장에서 보면 깎는 것만 가능하고 더 높이 받는 건 안 돼. 협의를 하더라도 최대 0.7% 임대차는 0.7이나 그 1000분의 7이나 같은 말이죠.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1000분의 7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본서에는 1000분의 7이나 0.7%나 같은 말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협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 초과해서 협의는 안 되고 깎는 것만 협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약서 쓰기 전에 다른 중개업소서는 안 받는다 하던데 뭐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협상력을 높이려면 거짓말 시켜야 되겠죠? 그걸 좀 깎아주면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하겠다 이러면 개업공개사는 또 깎아준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중개업 하면서 깎아달라면 다 깎아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원하는 그대로 다 해주니까 사고는 안 나더라고요. 불만이 있으면 자꾸 이제 민원 넣고 하잖아요. 자기가 손해봤다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밖에 없어요. 협의를 하는데 깎는 것만 가능하고 더 높게 받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 주택하고 주택 외 중에서 뭐가 중개보수가 더 크겠어요? 요율이 높겠어요? 어느 게 더 많이 받겠어요? 주택하고 주택 외 중에서. 네, 주택 외. 주택은 필수제라고 해서 누구나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니까 꼭 있어야 돼요. 아무나 서민들도 돈 없는 사람도 그 주택이 더 낮아요. 요율이.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데 이게 한쪽에 받는 한도액이 0.9, 0.7 이런 게 양쪽 다 받는 거 합한 게 아니고 그럼 한쪽에 0.9면 양쪽 다 받으면 1.8이 되겠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금 우리 기본서는 291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1000분의 5가 0.5%죠. 임대차는 1000분의 4.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주택 외의 중개사물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1000분의 9,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이런 거 0.7, 0.6 이런 거는 사실 암기사항이잖아요. 이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딱 규칙을 정해놨으니까 왜 0.7입니까? 이해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규칙을 0.7%로 정한 거니까 이건 암기해야 되니까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만에 다 암기 안 돼요. 당연히. 이 범위 내에서 지방마다 틀리게 정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할 줄 모르니까 국토부에서 조례, 준칙, 제정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하고 내려보냈어요. 다 지자체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냥 손만 들고 투표만 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시험에는 뭘 현실적인 거 안 나옵니다만은 달리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지적 호기심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자꾸 그 지적 호기심은 문답식 이해 중심으로 하려면 자꾸 의문을 가져야지. 왜 그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게 이해 위주의 학습이죠.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것보다는 왜 0.7로 했을까? 옛날에 0.9라고 했잖아요. 이게 0.8 내린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똑같이 0.9보다 0.7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집값이 5억짜리가 10억 갔으면 제 말은 그럼 지금 집값 내려가고 있으면 올려주냐고 또 0.9로. 그건 안 해주고 깎는 거는 우리도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출금리는 금세 올려버리고 예금금리는 주택외가 더 낮은 거 아니냐고. 더 높아요. 주택외는 0.9잖아요. 무조건 0.9. 0.9%가 높죠. 주택외가. (292페이지) 붙어 있는데 293 이거 일단 칠판 보고 또 찾아보면 됩니다.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는데 요율은 그 이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외는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산출액이 나왔는데 만약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이 받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주택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이천에 있는데 원주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강원도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조례입니다. 경기도조례.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입니다. 시도니까 경기도겠죠. 이천시조례가 아니고 경기도조례. 시도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합니다. 겸용주택,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2분의 1 이상, 초과가 아니라 이상, 딱 절반만 주택이라도 전부 주택으로 계산한다고요. 주택으로 계산하면 손님한테 더 유리한 거잖아요. 주택이 더 낫다고 했으니까 중개보수가.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의 약정이고요. 옛날에는 뭐 보면 중개사무소에 계약시 2분의 1, 잔금시 2분의 1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떤 중개소에 가면 지금도 계약시 중개보수 받습니다 이런 거 써붙이는 데도 있어요. 약정입니다. 정하기 나름이고 안 정하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손님 입장에서는 늦게 주는 게 좋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빨리 받는 게 좋겠죠.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도 된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0%, 간이과세사업자라면 4% 받아도 된다. 중개보수 100만 원 외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된다. 초과 약정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초과 부분만 무효다. 지금 292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 안에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 맨 마지막에 보면 초과 부분만 무효라고 돼 있죠. 292페이지 맨 밑에 박스 판례 있죠. 판례. 자, 그 다음에 제가 칠판에 동일 적어놨는데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 3번. 우리 기본서는 294페이지 그 중간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동일 당사자 간 중첩계약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 당사자 간 중첩계약 294페이지 찾았어요? 동일 어디 갔지? 조금 전에 있었는데 동일 여기 있네. 갑자기 왜 앞으로 갔지? 여기 동일 3번 있네. 동일 3번. 이게 뭐냐면 동일 3번 들어가야 되는 거.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광주에 쌍용동에 제가 살았었는데 옆에 광주시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3번에다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내놨는데 7년 만인가 팔려서 분양받고, 근데 딱 입주 4개월 전에 팔리더라고 이게. 그러면 제가 매도 우위 시장이라면 딱 제 이사 가는 날 맞춰가지고 계속 손님 보러 오면 그때 팔아도 되겠죠. 근데 만약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팔았어요. 팔고 그 대신에 매수인한테 나 4개월만 좀 더 살자. 다시 팔고 이제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다시 이게 매매 계약하고 다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도 하고 임대차도 했지만 중개보수 2번 받는 게 아니라 매매에 관한 보수 1번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순진해서 몰랐는데 개업공개사가 처음에는 된다 해놓고 나중에 손님이 매수인이 그래 한다 해놓고 나중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 개업공개사가 작업했죠. 저 인간은 무조건 어떻게 해도 무조건 계약할 수밖에 없다. 제 사정을 다 아니까 개업공개사가. 왜?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니까. 아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보험도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는 안 들어요. 오히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 해보니까. 그 할 수 없이 된다고 했다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른 사람 받으면 중개보수 2번 받잖아요. 임대차에 대한 보수 받고 매매에 대한 보수 2번 받는데 제가 그 자리에 눌러 살면 1번밖에 못 받잖아요. 매매에 대한 거. 그래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3번. 그 집에 살던 집에 그대로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집 팔고 임대차 계약 해가지고. 자, 이게 295페이지 그 박스에 있네. 295페이지 박스에도 있는데 매매인 경우는 매매 대금이고요. 이 분양권이 판례입니다. 분양권은 판례입니다. 294페이지 맨 밑에 분양권이 있네요. 판례입니다. 판례. 분양권인 경우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5억이고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가고 중도금 5천만 원 들어갔으면
계약 5억에 대해서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 붙은 거 있으면 프리미엄까지만 계산해서 곱함. 신한 아파트가 있어요. 신한 인스빌인가? 나요 이편에. 계약금 그 들어간 돈에만 계약 들어간 돈에다가 중도금 이렇게 들어갔으면 들어간 돈 1억에 대해서 곱하기 요율을 하고, 만약 이게 프리미엄이 붙었으면 프리미엄까지 합산해서 곱하기 요율을 한다. 실제 주고받는 돈에서 계산하는 거지 분양가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294페이지 맨 밑에 있고요. 교환은 29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3억짜리 주택이면 이게 시도조례에 의하면 0.4%거든요. 근데 이게 상가라면 상가는 0.9%, 주택 외는 0.9%라고 했잖아요. 0.9면 2, 9, 18, 180만 원. 요거는 3, 42, 120만 원. 중개보수로 따지면 이게 2억짜리가 더 크죠, 상가니까. 그러나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0.4% 120만 원씩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교환하면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있는 경우, 요 임대차 요거는 지금 우리 교과서 295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아니고 이게 뭐지? 임대차 중개보수 계산 공식 해가지고 나온 거 있죠, 박스 안에. 네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되는데,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곱하기 100을 한 게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 한다고요. 자, 보증금 500에다가 월세 45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요? 여기는 5천만 원 나오죠? 그러면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 하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 500에다가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 나와요? 4,500 나오잖아요.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 하면 3,300만 원. 제가 중개업소에 처음 취직해가지고 취직한 날 사장님 없는 사이에 제가 계약을 했어요. 다른 중개업소하고 공동중개가 찾아가지고 말도 안 했어. 사장님한테 일부러 기쁘게 해주려고 한 건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상가였어. 그냥 주택인데 그냥 뭐 상가 주택 지한데 그냥 상가로 해가지고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5천만 원이니까 5, 9, 45, 45만 원 중개보수 받았어요. 그 사장님 계약서 쓰러 오세요. 다른 데하고 공동중개 쓰니까 그 보통 중개사무소 그 물건지 즉 매도인 또는 임대인 사무소에서 주로 계약서를 써요. 사무소 서로 그 계약서 서로 오라니까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목소리도 안 좋고. 나중에 쓰고 나서 엄청나게 요금 넣었어. 왜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계약했냐고. 우리 사무소에 찾아봤으면 공동중개하나 혼자 다 해가 90만 원 벌 수 있는데 너 때문에 45만 원밖에 못 벌었다고 엄청 요거도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기 싫더라고. 이제 해봐야 욕만 얻어먹고 그냥 잘 열심히 안 했어요. 첫날은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 그 공동중개하니까 그 개업 공인계사가 우리 세입자, 저는 세입자 중개를 했거든요. 그 세입자가 이거 주인한테 5만 원만 월세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아예 주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쪽 개업공에 절대 안 됩니다. 칼같이 이게 뭐 지금 깎아가지고 겨우 50만 원짜리 45만 원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안 하려면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고 강의에 나오더라고.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거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0.9%를 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3927, 3927, 29만 7천 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5만 원 안 깎아주면 5, 9, 45, 45만 원이고요. 그럼 얼마 차이 나는 게 15만 3천 원 차이 나죠? 양쪽 다 받으면 30만 6천 원 차이 나잖아요. 중개보수가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그러니까 아예 묻지도 안 하고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절대 안 된다고 잘라버리더라고요. 예, 법을 만들면 항상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뭐 규제를 하면 집값이 내려갈 걸로 알았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듯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소액 월세 세입자를 보호해 주려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무조건 다 5천만 원 이게 다 맞춰놨어요. 이게 45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이런 식으로. 요즘은 더 웃기는 게
월세 30만 원, 관리비 6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60만 원 하더라고요. 관리비를 내면은 그거는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도 아니거든. 주택임대차 신고가 30만 원 초과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 신고하는 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세금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집주인들은.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또 그 관리비로 받으면 그거는 임대소득세 계산할 때도 안 들어간대요. 관리비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는 거예요. 소득세가 임대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근로소득세든 다 똑같죠? 세율이 똑같잖아요. 6%부터 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잖아요. 양도소득세율도. 자, 실비입니다. 실비 297페이지 297페이지 실비인데 실비하고 중개보수 차이점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승사시켜야 중개보수 받는다고. 실비는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는 비용, 이거는 계약 승리과 상관없이 받는 거죠. 차비 받는 거. 저도 제주도에 있는 거 땅 중개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약간 사기꾼이 되더라고. 이게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사기를 치려고 친 게 아니라 해보니까 그냥 진실대로 다 말하니까 오히려 중개보수도 받기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 땅 받아가 제주도 가보지도 안 해놓고 제주도 간다고 내 비행기 값만 지금 몇백만 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술술 거짓말이 나오게 되더라고. 저도.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니까 이게 중개보수도 안 줄라 하더라고.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저 한 번도 안 갔어요.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계약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비행기 값 들이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실비. 미리 그러면 실비 비행기 값 달라고 하든지. 말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현실적으로. 요즘은 뭐 위성지도 봐도 되고 하니까 강원도 산에까지 직접 안 가봐도 돼요. 다 네이버 다음 이게 지도 다 나오잖아요. 지도 검색하면 위성지도도 다 나오고 구글 위성지도도 있고 얼마든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어쨌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이런 거는 계약 승리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요.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즉 매도인 임대인한테 받습니다. 왜 매도인 임대인한테 받느냐 하면은 민법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관계에 있어요. 완전한 소유권이라는 걸 이게 등기부 깨끗하다는 걸 매도인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아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당사자 약정, 실비도 약정입니다. 약정 없으면 중개보수는 잔금 지급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권리금은 중개보수에서 제외된다. 이 말은 권리금에 대한 거는 별도로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 중개보수 0.9% 한도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시험에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이번 33회 때는 3문제 나왔어요. 여기에서. 근데 평균 한 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2문제 정도 나옵니다. 33회 때 작년에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의무가 많이 나오는데 의무가 뭐가 있었습니까?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관주의, 공정중개, 비밀준수, 확인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가 있었고요. 중개 보수 2문제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공인중개사법 끝까지 나갑니다. 진도. 다음 주 그대로 계속 수업하죠. 설하고 상관없죠. 네, 설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협회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적 규칙입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교육제도, 그 다음에 수수료,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이거는 그 등록 신청 수수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라고 안 하고 보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포상금, 행정처분, 행정벌 이런 걸 하는데 협회에서 한 문제, 교육제도, 포상금 한 2문제, 그 다음에 행정처분 2문제, 행정벌 2문제 하면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음 주에 하는 게.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도
최대 9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실무에 가면 조금 시험이 덜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